그날 저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곧 죽는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이미 저를 떠나 있었다는 것.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제가 마주해야 했던 잔혹하고도 기묘한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듣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의사는 제 눈을 피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기입니다. 길어야 석 달 정도 남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의 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입술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치료 방법, 완화 의료, 호스피스 그런 단어들이 허공을 떠돌았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마치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여보, 나 죽는데. 이렇게 말할 순 없었습니다.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수백 번이나 머릿속으로 연습했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어떤 톤으로, 어떤 타이밍에 말해야 아내가 덜 놀랄까. 하지만 모든 시뮬레이션은 무너졌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낯선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아내의 차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차 안을 들여다본 순간 뒷좌석에 놓인 남성용 재킷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대신 핸드폰으로 집 안 CCTV 앱을 켰습니다. 화면이 로딩되고 거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웃으며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와 낯선 남자. 자연스럽게 어깨에 기대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침실 쪽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저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곧 죽는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이미 저를 떠나 있었다는 것. 저는 차 안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제 병을 알릴 필요가 있을까? 저는 차 안에서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날, 동시에 배신을 목격한 이 기묘한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떤 감정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뒤, 그 검은색 세단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나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 안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핸드폰 녹화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CCTV 화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재생하며 녹화했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작업은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 없이 담담하게 필요한 장면들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벌써 왔어? 일찍 끝났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원은 어땠어? 검사 결과 나왔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찾을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그저 형식적인 물음만 보였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별거 아니래. 다행이다. 저녁 먹을래? 아니, 피곤해서 먼저 쉴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길어야 석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내와 대면하고 싸워야 할까요? 울고 소리치며 왜 그랬냐고 물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럴 힘도, 그럴 이유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친구에게 연락해 집 명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제 단독 명의였습니다. 은행 계좌도 보험도 모든 재산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분할,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 담담하게 질문하고 답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차분한 태도에 오히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많이 흥분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근데 화낼 시간이 없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임을, 아내에게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깨끗한 유산을 남기려는 것임을,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 제 병을 알리지 않기로. 그녀가 죄책감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정리하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아내 앞에서의 평범한 일상, 다른 하나는 홀로 준비하는 마지막 정리 작업. 아침이면 여느 때처럼 출근했고, 저녁이면 돌아와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일이 바빠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병원 치료는 거부했습니다. 어차피 말기라면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만 처방받았습니다. 의사는 만류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 남은 시간은 제가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주말마다 저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대학생인 딸과 고등학생 아들. 평소보다 더 자주 연락했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상해했지만 좋아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래? 갑자기 자주 보자고 하고. 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아들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액션 영화였습니다. 아들은 신나게 영화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 아이의 웃는 얼굴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팝콘을 먹으며 장난치는 아들의 모습이 영화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집에서 저는 서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분류하고 아이들에게 남길 편지를 조금씩 써내려갔습니다. 통장 사본, 보험 증서, 부동산 서류, 그리고 아내의 불륜 증거까지.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밤이면 혼자 책상 앞에 앉아 만년필로 편지를 썼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겨야 아이들이 덜 아파할까? 어떤 문장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 한편으로는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언제 외출하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감정 없이 지켜봤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그녀는 여전히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검은 세단이 집 앞에 있었습니다. CCTV는 계속 기록했고 저는 묵묵히 그것들을 저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래?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저는 신문을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병원 가봐. 안 좋아 보여.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병원은 이미 다녀왔고 결과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괜찮아. 쉬면 나아질 거야.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에겐 그녀만의 세계가 이미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엔 아내에게 남길 편지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말 대신 당신도 행복하길 바란다는 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 전달될 편지. 저는 천천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분노 대신 정리를, 복수 대신 이별을 선택한 마지막 시간들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야위어가는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여행 갈까? 아빠랑. 아이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먼저 여행을 제안한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는요?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약속이 있대. 우리끼리 가자. 실제로 아내는 거절했습니다. 핑계는 친구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주말에도 그 남자를 만날 계획이었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여행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동해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주 가던 바닷가였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음악을 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딸은 창밖을 보며 즐거워했고 아들은 과자를 먹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의 온기를.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신발을 벗고 백사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대학생, 고등학생이지만 바다 앞에선 여전히 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빠, 같이 안 와요? 딸이 손짓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아들이 장난스럽게 물을 튀겼고 딸은 깔깔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이 순간만큼은 병도, 아내의 배신도, 다가오는 죽음도 잊고 싶었습니다. 저녁에는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회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미래 이야기. 저는 거의 먹지 못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배가 부른 기분이었습니다. 아빠는 안 먹어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배불러. 너희 먹는 거 보니까 배부르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펜션 테라스에서 별을 봤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이렇게 그들의 웃음을 볼 수 있어서, 아, 이제 괜찮을 것 같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랐습니다. 제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그 생각이 드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하지만 제게는 얼마 남지 않은 날들 중 하나. 저는 그 광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아이들을 깨워 함께 보고 싶었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그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행은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랜만에 정말 좋았어. 저는 백미러로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여행이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체중은 10kg 가까이 빠졌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아내도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두려웠겠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됐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유언장, 재산 분할 서류, 불륜 증거 자료, 그리고 아이들에게 남길 편지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토요일 오후 저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집이 아닌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딸과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왜 변호사님이? 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라앉히며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말들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 3달 전에.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안 돼. 딸이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거짓말이지? 그렇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 3달이나 지났는데. 아들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미안하다. 너희한테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딸은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아들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아이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아빠가 아프다는 걸 알기 전부터. 순간 카페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듯이.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증거가 있어.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CCTV 캡처 사진들, 날짜와 시간이 찍힌 기록들.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아빠는 너희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약해질 수 있는 거야. 두렵고 외롭고 혼란스러울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아픈데 남편인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테이블에 엎드려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정말이야. 이미 받아들였어.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 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 엄마를 용서해줘. 언젠가는. 그날 우리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말하고 또 울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재산 정리, 장례 절차,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빨간 눈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단을 올라가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딸도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를 지나쳐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집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내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내는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애들이 왜 저래? 저는 책을 읽던 시선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무슨 소리야?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야? 저는 책을 덮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숨긴 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 말에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들킨 것 같은 표정. 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서 있다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칠 뒤, 제 오랜 친구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야, 잠깐 나와봐.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인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다시 넣었습니다. 어제 술집에서 내 와이프 봤어.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지?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혼자였어. 근데 완전히 취해서 울면서 다 털어놨더라. 뭘? 내일, 자기 일, 나. 저는 친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암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대.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몇 달 전에 내가 병원 다니는 거 우연히 알게 됐대. 검사 기록 같은 거 봤나 봐. 근데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못했대. 친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남자한테 기대게 됐대. 불안하고 외로워서.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제 병을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서도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내가 점점 차갑게 변하니까 더 도망갔대. 죄책감에서. 죄책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남편이 아픈데 바람 피운 자기가 너무 쓰레기 같았대. 근데 그걸 고백할 용기도 없고 내 곁에 있을 자격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더 그 남자한테 매달렸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모든 게 어긋나 버린 우리의 관계가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져 버린 이 관계가 미안하고 무서웠다고 했어. 내가 자기를 용서 안 할 것 뻔하니까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대. 친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제 옆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연락해. 필요하면. 혼자 남겨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다. 제가 죽어간다는 걸. 그러면서도 말하지 못했다. 저도 말하지 못했고.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주인이 너 만났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들었어? 응.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용서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그것만 남기고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하루하루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약으로 겨우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에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끝낼 것인지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통증은 약으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유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집에서 익숙한 공간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쉬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제 곁을 지켰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아들은 애써 강한 척하며 제게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병원 가요. 제발.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여기가 좋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문 밖에 서성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문가에 서서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와도 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다가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은 울어서 부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아프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알았으면서도 용기가 없었어. 나도 말하지 못했어.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겁쟁이였던 거지. 아내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지. 뭐라고? 두려웠을 거야. 혼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게. 나한테 말할 수도 없고 도망가고 싶었을 거야. 아내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변명할 수 없어. 난 정말. 사람은 약해질 수 있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 당신도 나도. 우린 그냥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뿐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화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화낼 힘도 없어.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화내고 미워하면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아.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잘 부탁해.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줘야 해. 내가 없어도 엄마는 있어야 하니까. 어떻게 애들 얼굴을 봐.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이해할 거야.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아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움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무너진 이 관계가 서로를 사랑했지만 결국 서로를 지켜주지 못한 이 결말이. 하지만 이제 그만 울어.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정말이야.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든 게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쏟으며 제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내는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속에서 그녀는 더없이 차가 보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며칠 뒤 변호사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봉투 3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이걸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각각 아내, 딸,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딸이 먼저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딸에게, 우리 예쁜 딸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아빠가 가장 후회하는 건 내 결혼식에서 함께 춤을 추지 못하는 거야. 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야.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걸 듣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알아. 너는 훌륭하게 잘 해낼 거라는 걸. 가끔 힘들 때 아빠를 생각해줘. 그러면 아빠가 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을 거야. 잘하고 있어. 우리 딸, 그렇게 속삭여 줄 거야. 엄마를 미워하지 마. 엄마도 약한 사람일 뿐이야. 너처럼 나처럼. 사랑한다. 우리 딸, 평생 아빠의 자랑이었어. 딸은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얼른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아들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들에게, 우리 든든한 아들아, 넌 늘 강한 척했지. 하지만 아빠는 알아. 내가 얼마나 여린 마음을 가졌는지. 이제 내가 이 집의 기둥이 되어야 해. 누나를 챙기고 엄마를 지켜줘. 힘들겠지만 넌 할 수 있어. 아빠가 내게 가르쳐주지 못한 것들이 많아. 면도하는 법, 넥타이 매는 법, 차 고치는 법. 미안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르쳐줬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엄마를 용서해줘.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 하는 거야. 자랑스럽다, 아들아. 넌 훌륭한 남자가 될 거야. 아들은 편지를 끝까지 읽고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내에게, 당신에게 할 말이 많았습니다. 화도 났고 배신감도 느꼈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약한 사람이었다는 걸. 나는 당신에게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을 나누지 못했고 아픔을 함께 견디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그랬겠죠. 혼자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기댔겠죠. 용서한다는 말보다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길 바랍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죄책감에 무너지지 마세요. 대신 아이들 곁을 지켜주세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당신이 해주세요. 아이들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이 언젠가 누군가를 더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배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3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용서하래. 미안해. 아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당장은 용서할 수 없어. 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해볼게. 아빠가 원하니까.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내는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딸이 망설이다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도 조심스럽게 손을 포겠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눈물 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제가 남긴 마지막 바람처럼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고 누구나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때로 남겨진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마지막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마지막 기록입니다.